저는 얼마 전에 정말 운명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TV에서나 봤던 일들이 제게 일어났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들 제 사연을 들으시고 인연은 언젠가는 꼭 만난다는 희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저는 24년 전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의 선배였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동그란 안경이 잘 어울렸고 항상 밝은 얼굴로 봉사활동을 하곤 했어요. 조금은 까칠한 성격인 저와는 달리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마음이 이끌려 남몰래 짝사랑을 했었죠. 그러다 그 선배가 다른 동아리와 미팅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다급해져서 고백해버렸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전혀 몰랐다고 조금 생각해봐도 되냐고 말하더니 며칠 후 제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 후 우리는 2년 반의 시간 동안 연애를 했죠. 그는 제게 늘 든든한 나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면 온갖 약을 사들고 달려와 챙겨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끝까지 제 옆을 지켜주면서 함께 해줬습니다. 덕분에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린 저희에게 뜻하지 않은 축복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꼭 아이를 갖자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막상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니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다른 사람이 알면 욕할 것 같았고 말할 용기도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이렇게 제가 불안해하고 있으니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 아이 우리가 잘 키워보자.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라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제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고 이 아이를 꼭 낳아서 열심히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결혼을 반대하면 이 아이는 어쩌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역시나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저를 무슨 벌레 마냥 쳐다보시더군요.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꽤나 부유하게 살던 시댁은 외동아들을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것이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땅 부자에다 재력이 상당한 시댁에 비해 저희 친정집은 너무나 비교 대상이었죠. 저희 친정집은 몇 년 전 아빠가 당뇨로 한쪽 다리를 잃으신 후로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시는 상황이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저는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무릎을 꿇린 채 호통을 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근본도 없는 애랑 결혼을 운운해? 그리고 얘, 넌 부끄럽지도 않니? 어린 게 발랑 까져서는 결혼 전에 임신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떠들어? 저는 뭐라고 반박이라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남편이 대신 말하겠다면서 막았어요. 그러곤 이렇게 말했죠.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여진이 그래도 착하고 얼마나 성실한데요. 저희 아이도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요. 허락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긴. 애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돈 줄 테니까 당장 지워. 낳기만 해봐. 당장 찾아가서 애 갖다 버릴 거니까. 시어머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며 제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임신한 아이니까 선택은 제가 해요. 저는 이 아이 낳아서 예쁘게 키울 거예요. 어떤 협박을 하셔도 소용없어요. 당당한 태도로 제가 말하니 시부모님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고
한참을 더 화를 내고 욕도 하셨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자 가슴을 팍팍 치며 집안에 요물이 들어왔다면서 앞으로 두고 보자며 남편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는 뒤돌아 가버리시더군요. 마치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왔냐면서 네가 저지른 네 똥 네가 치우라는 표현이었죠. 결국 우리는 시댁에서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고 앞으로 열심히 살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시모는 자기 아들은 끔찍이 생각하는지 작은 신혼집을 구해주시더군요. 원래 우리는 양가 부모 도움 없이 월세방부터 시작하려고 했어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재미도 나쁘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찾아오더니 1억을 주시면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1억은 작은 돈일 수 있지만 20년 전에는 나름 큰 돈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이게 뭐지? 이거 주고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 조건 없이 아기 낳고 잘 살라고 하길래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남편이 받자고 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제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부모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돈이 제게 지옥 같은 삶을 안겨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죠. 하루는 저희 집으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다 같이 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정성스럽게 준비하기 위해 요리책을 열심히 뒤져가며 한상 가득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생했다는 말 대신 밥상머리를 보자마자 온갖 트집을 다 잡더라고요. 예, 이걸 음식이라고 준비를 했니? 고기는 딱 봐도 수입산에 갈비찜은 맛대가리 없게 생겼잖아.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놓은 거야? 이렇게 손님 대접할 줄도 몰라서야. 그러더니 한번 맛을 보고는 폭풍 같은 잔소리를 이어나갔어요. 야, 국이 왜 이렇게 짜니? 누구 죽일 일 있어? 그리고 갈비찜 상한 거 내온 거 아니야? 당장 버리고 다시 해. 우리가 무슨 개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니?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제가 애써 준비한 음식을 전부 싱크대로 가져가 엎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먹을 게 없으니 30분 안에 다시 준비해 놓으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억울해서 눈물이 났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부모님이 들어가신 방으로 가서 그러실 거면 나가서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부모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감싸고 도는 남편을 보며 저년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가 나빠진다 라며 마지막까지도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가시더군요. 저는 시모가 엎어버린 음식들을 일일이 싱크대에서 꺼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다면서 저를 다독여 주더군요.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몸으로 이런 추한꼴을 당하니 당장이라도 결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버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5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 어느 날 밤 할 말이 있다며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벌써 당신 8개월째네? 그래도 당신이 항상 옆에 있어주니까 그나마 나아. 여보, 있잖아. 앞으로는 그게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아버지가 회사로 들어오래. 이제 사업 물려받을 때 됐다고. 시아버지는 오래 키워온 건설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신 듯 했죠. 저도 사실 남편이 예전부터 그 회사를 물려받을 날을 기다려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치만 건설회사 특성상 앞으로 일 때문에 남편의 출장이 잦아질 건 뻔하기 때문에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겠네? 그래도 어쩌겠어. 당신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아버님 회사 가서 일 잘 배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무래도 내가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앞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 우리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자. 내가 열심히 해서 당신하고 우리 아이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괴롭히거나 구박하면 당장 말해. 나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 설마 만삭의 며느리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시겠어? 뱃속에 당신 손주가 자라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일이나 열심히 배울 생각만 해. 저는 속으로는 초조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남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의 인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기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잘 생각했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찍 출근해 밤 9시가 돼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끔 지방 출장을 갈 때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 사이 전 점점 배가 불러왔고 허리 아파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는 날을 반복했어요. 너무 아파서 우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저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지쳐 떨어져 나가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시모가 전화를 해서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남편 회사와 관련된 높은 분인가 싶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아주머니들 5명이 거실에 앉아서 깔깔거리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어떤 분들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이분들은 누구신지. 왔니? 인사해. 우리 아파트 분녀회원 분들이신데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해서 말이다. 그래서 너 좀 불렀다. 그리고는 저를 주방으로 데려가 곧 저녁 시간이니 요리를 해달라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시모라는 여자는 저 여자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식모가 필요한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만삭의 며느리에게 아파트 부녀회원들 음식을 대접하라뇨.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잠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깔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저번에 말한 그 뻔뻔한 며느리인가 보네. 아직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만삭의 몸이라니. 딱 봐도 이 집 재산 노리고 사고 친 거 맞네.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할 줄 몰라 영 쓸모가 없어.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아들이 쟤 아니면 안 된다는데 이쁜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깐. 집안 안 좋아, 돈도 없어, 음식도 못해. 내가 살다 저런 며느리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 나를 본보기로 삼아 그대들은 며느리 집안에 잘 들이라고. 에휴, 난 포기했어. 아유, 저렇게 얼빠진 년한테 발목 잡혀서 어떡해. 우리 사모님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 며느리 때문에 흰머리가 장난 아니네. 저를 보고 대놓고 악담을 하는 그 인간들은 정말 악마나 다름없어 보이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시모와 이것들은 제가 오기 전에 작당 모의를 하고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뻔뻔하게 하면서 제가 이 집안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찬물을 듬뿍 담아서 거실에 앉아있는 그 여자들에게 전부 뿌려버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요. 인간도 아닌 것들한테 냉수 받고 정신 차리라고 물 좀 뿌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남도 아니고 만삭의 며느리를 불러서 자기 며느리를 험담하다뇨. 그리고 뭐요? 우리 집안 뭐요? 그래요. 우리 집 그쪽보다 가난하고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쪽같이 더러운 인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돈 없어도 가슴으로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 훨씬 더 자랑스럽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네요. 돈 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나이 60 넘어서 화장은 술집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어머님. 제발 거울 보고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만 갑니다. 그렇게 저는 작정을 하고 저를 욕보인 그 여자들에게 나름 복수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요. 시모는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돌아서자 아무 말 못하고 인상을 쓰고 있는데 참 물에 빠진 쥐새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더 이상은 이 시모라는 여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며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곧장 전화를 해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더니 제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곧장 시댁으로 가 시모와 한바탕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과격한 행동에 시모가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습니다. 아들 자식 힘들게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은 자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정말 미안하다며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여보, 미안해. 못난 남편 둬서 당신이 고생이 많네.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당신 어머니가 유별난 거지. 걱정 마. 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당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어머니도 손주 낳으면 좀 달라지시겠지. 그러니 우리 조금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분명 마음 여실 거야. 저는 눈물 흘리면서 연신 미안하다는 남편을 오히려 제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만행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출산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낮에 제가 병원에 다녀온 사이 집이 다 뒤집혀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깜짝 놀라 안방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온 집안을 헤집어 놓고 있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황당해하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말하더군요. 예, 마침 잘 왔다. 집안꼴이 이게 뭐냐? 옷 걸어놓은 거 봐라. 색깔별로, 두께별로 나눠서 모아놔야지. 또 냉장고는 왜 이러니? 더럽게. 음식은 깔끔해야 되는 거 몰라? 다 똑같은 통에 담아서 각 맞춰서 정리해야지. 다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다 꺼내놨으니까 내 눈앞에서 다시 정리해. 옷가지들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냉장고와 냉동실에 들어있어야 할 음식들은 다 주방에 널브러져서 점점 상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다시 집어넣었는데 그러는 제 손을 휙 낚아채더니 다 다시 정리해서 넣으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은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어머님, 저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며느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정말 저 죽고 싶은 걸 보고 싶으세요? 그럼 죽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다만 너 우리 아들 꼬드긴 게 우리 집 재산 보고 사고 친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리고 주위에서 다 그러더라. 네 뱃속의 아이 우리 아들 씨 아닐 수도 있다고. 내가 그런 소리 들었는데도 너를 이뻐할 수 있겠니?
왜, 오늘도 정신 차리라고 냉수 갖고 와서 얼굴에 뿌려보시지. 그때는 내 가만히 있었다마는 오늘도 그랬다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것이 CM이 무서운 거 모르고 어디서 나대고 있어? 잔말 말고 빨리 당장 다 정리해.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시모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길래 이러세요? 매일 이러면 저도 가서 똑같이 해도 되는 거죠?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지쳐서 떨어지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저 앞으로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안 참을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도 똑같이 매번 해드릴게요. 그러자 당황한 표정의 시모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죠. 얘, 너랑 나랑 같니? 이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 얘 눈빛 봐라. 어디 무서워서 살겠니? 이런 걸 보기 싫으면 당장 이혼해.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천안 집구석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버티기는 오지게 잘 버티네. 라고 하면서 제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가시더군요. 그리고 30분 뒤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은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당신 어머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 이 집안 꼴 좀 봐. 조금 전에 어머님이 집에 찾아와서 다 뒤집어 놓고 가셨어.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뭐라고? 어쩐지 엄마가 집에 반찬 좀 갖다 준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던데 이러려고 지금 나한테 물어봤던 거네. 진짜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나 앞으로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내가 아이 낳고 키우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도저히 나 버틸 자신이 없어. 나 이런 정신 상태로 우리 아기 예쁘게 잘 키울 자신이 없어. 남편은 제 말에 충격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래도 부모님과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친 목소리로 다음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아들하고 연 끊기 싫으면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오늘 만나서 직접 사과하신다고 했어. 그러니 여보,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이해해줘. 나도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잖아. 오늘 만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직접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눠봐. 내가 단단히 말씀드려놨으니까. 저는 바보같이 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0까지 끊는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그러겠지 하고 희망을 갖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카페에서 마주보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도 있잖아요. 이 아이 어머님 손주 맞아요. 원하시면 나중에 유전자 검사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니 이젠 그만 믿어주시고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너 갑자기 왜 나한테 꼬랑지를 내리니? 너 설마 네 남편 말 듣고 내가 너한테 진짜 사과하러 온 줄 아나 보구나. 어이가 없어서야 원. 난 너 며느리로 인정 안 해. 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손주로 인정 안 하고. 분명 너 닮은 애새끼 태어날 텐데 내가 그걸 평생 봐야 되겠니? 예, 너는 아직도 모르는가 본데 나중에 너 같은 애한테서 나온 애한테 내가 회사 물려줄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저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죠.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너 이렇게 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는 거
돈 때문에 그런 거 맞지? 애 핑계로 돈이라도 한 푼 받아내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생각 단 한순간도 한 적 없어요. 뭐가 없어 없긴. 뻔하지. 너 같은 애 떼어내는 법 내가 잘 알지.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어요. 그러고는 말했죠. 네가 좋아하는 돈 두둑히 넣었다. 1억 정도면 이 애랑 당분간 살기 충분하지? 그거나 먹고 내 아들한테서 좀 떨어져. 그 말 하려고 나왔다. 그 돈이면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제발 부탁한다. 너도 아이 낳아보면 내 마음 알 수 있을 거야. 나도 처음에는 결혼시킬 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시켰다마는 가면 갈수록 며느리로 인정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내가 심하게 했던 거는 인정해. 하지만 너도 네 뱃속에 있는 아들 키워봐. 출신이 다른 집안과 사돈 맺고 싶은지. 뭐라고요?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돈 더 주면 이혼해 줄 거니? 아니면 내가 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까? 제발 앞길이 창창한 우리 아들 좀 낳아줘. 너 네 남편 사랑한다며. 그런 남편을 너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하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실수했던 것들은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 생각해줘.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내 사이도 안 좋아진 거 너도 잘 알지? 너 때문에 모자 사이도 인연을 꼭 끊어야 되겠니? 시모는 그렇게 말을 하며 제가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면 모든 걸 꿇을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 이 집안과는 절대 이어질 수 없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모 말처럼 저 때문에 남편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시모가 준 돈 봉투를 받아들고 알겠습니다. 제가 사라질 테니 제 남편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저 찾지도 말라고 전해주세요. 어머, 정말이니? 생각 잘했다. 잘했어. 그게 너하고 네 남편이 사는 길이야.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애 데리고 수작질해서도 안 된다. 알았지? 그리고 이거 이혼 서류다. 거기에 네 도장만 찍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다 정리하고 이 서류는 식탁에 올려놓으면 내가 가질러 가마. 고맙다 고마워. 우리 마음 이해해줘서. 시모는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듯 기뻐하더군요. 남의 인생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이혼을 해준다고 하니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혼 결정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삶은 살기 싫다면서 말이죠.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저를 놔주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지 않으려고 해도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를 부여잡고 마음껏 울었네요. 이 눈물이 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다 보면 이것보다 더 힘든 날이 많아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강한 엄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거의 매일을 친정으로 와 미친 사람처럼 저를 찾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생활이 2달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남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후 저는 정말 악착같이 재혼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은 다행히도 아빠 없이도 밝고 예쁘게 자라서 작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우리 엄마 하며 저를 끔찍이도 아껴주는 사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지방에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 제가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있을 때였어요. 한 노숙자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고개 숙이며 밥값 2,000원만 빌려주세요 하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추레한 행색이었고 영락없이 오랜 시간을 길에서 보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왠지 인상착의라던지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2,000원은 드릴 수 있죠. 근데 목소리가 익숙해서 그런데 혹시... 돈을 준다는 제 말에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20여 년 전 이혼한 제 남편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못 알아볼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되게 달라졌지만 키, 체형은 물론 서 있는 자세와 그 눈, 코, 입 분명 그가 틀림없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제가 부르자 본인도 깜짝 놀랐는지 도망치려고 하더이다. 그래서 저는 곧장 따라가서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제발 이렇게 가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제서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모습이 처량한 줄 아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저는 그렇게 잘 살던 남편이 밥값 2,000원이 없어 구걸을 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지 허겁지겁 밥을 삼키더군요. 그러고는 배를 채우고 나서야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말해주더군요.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당신과 이혼하고 나서 7년 정도 지났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사업 확장을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그만 부도가 나버렸어. 뭐? 부도? 그래도 숨겨둔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부도 나기 전에 몰래 재산을 감추긴 했는데 그마저도 사기꾼들한테 전부 사기당하고 말았어. 결국 우리 아버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고 어머니는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0년째 요양병원에 계셔. 한순간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만 거지 뭐.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들이 돈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로 인해 시아버지는 화병이 나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남은 생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남편은 어떻게든 남은 돈이 있어 서랍을 했지만 그나마 남은 돈도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집과 재산을 다 잃고 신용불량 신세로 지내다가 7년 전부터 노숙자 신세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지자체에서 제공해준 집에서 생활을 했고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웠다고 했어요. 제게 차비로 2,000원을 빌리려고 했던 건 소주를 사 먹기 위해 빌린 거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적 반짝반짝 빛나던 그 사람이 이렇게 20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제 눈으로 보니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저버릴 수는 없었던 저는 가방에서 축의금으로 준비해둔 10만 원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말했죠. 현금이 이것밖에 없어 더는 못 주지만 이걸로 정신 차리고 오늘은 따뜻한 찜질방이라도 가서 푹 자. 그리고 내 전화번호 줄 테니 내일 꼭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제 말에 남편은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더니 돈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인 감정이었겠죠.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 보니 역시 당신은 그때 그대로 선하게 살아왔구나 싶네.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 이후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을 더 이상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남편이 처음으로 상봉하는 그날이었어요. 아들은 제 아빠를 보자마자 믿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놀랄만도 했을 테죠. 이름이 대훈이라고 그랬지? 아주 듬직하게 잘 자라주었구나. 우리 아들, 이 애비가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아무리 그래도 끝까지 너랑 네 엄마를 찾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빠? 정말 제 아빠 맞아요? 엄마, 정말 내 아빠 맞으셔? 그래, 네 아빠 맞아.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분이셔. 그러니 인사드려. 아들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아빠를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제 아빠라는 말에 그동안의 서름을 다 잊는 듯 남편을 안아주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항상 상상 속으로 아빠를 생각하곤 했었는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와 같이 살아요.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아들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인데도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아들과 남편은 눈물의 상봉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나누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얼마나 뿌듯하던지 남몰래 주방으로 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우리 가족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네요. 그날 이후 남편은 머리도 자르고 아들이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목욕도 시켜주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추억들을 쌓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다시 혼인신고도 마쳤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에게 구박을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밥을 먹다가 기침을 하더니 피를 토하더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곧바로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죠. 혹시라도 잘못된 병이라도 걸렸을까봐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는 그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한 번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간암 말기. 네, 남편은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이고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술을 달고 살았다고 했어요. 안 먹으려고 해도 꿈속에서 저와 우리 아들이 나타나 미안함에 죄책감에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이상 증상이 오면서 몸이 망가져 버렸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우리 세 식구가 떨어져야 한다니, 아니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인생 사는 것도 다 정해진 거라면서 너무 슬퍼하지도 상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죽기 전에 저와 아들을 보고 죽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무척 행복한 사람이라면서 말이죠. 바보 같은 인간, 자신이 곧 죽을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 남편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못 가, 이제 못 간다고.
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 그 순간은 저도 울고 아들도 울고 남편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와서도 울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삶에 의욕이 없고 지쳐 쓰러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아들은 제게 놀라운 말을 전해주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것만 같네요. 아들은 제 손을 잡아주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빠, 우리랑 같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사실은 저도 검사 받고 왔어요. 무슨 검사? 제가 아빠 공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해요. 혹시라도 제 간이 아빠에게 맞지 않으면 실망할까봐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결과 받았는데 다행히도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의료기술 좋아져서 문제 없대요. 그러니 엄마, 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세요. 뭐? 지금 너 뭐라고 했어? 누가 너 보고 그런 짓을 하래.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안 된다. 난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들 수 없어. 너네 아빠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쩌실 건데요?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실 거예요?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요. 저도 이제 20살 넘은 성인이에요. 제 간도 아빠와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우리 정말 힘들게 만났잖아요. 저도 더 이상 우리 가족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엄마, 제 뜻대로 해줘요. 부탁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을 하며 제 품속에 들어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컸는지,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는지, 지금껏 자라면서 한 번도 엄마 힘들까봐 말썽 한 번 부리지 않던 우리 아들,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의 뜻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아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들은 나란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두 부자를 보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병원 한 모퉁이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 의로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몇 번이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수술이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랜 수술이 끝나고 드디어 수술실의 문이 열렸어요. 남편과 아들은 각자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수술 경과를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밝게 웃으며 수술 잘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잘 견뎌준 덕분에 이상 없이 무사히 이식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제서야 온몸에 힘이 빠져 병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과 남편 이렇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수술이 잘 끝나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우리 세 식구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요. 남편은 아들이 준 간 때문에 새 생명을 찾아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벌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네요. 저희 아들은 곧 군대에 갈 예정이에요.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키려 군인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 아들 멋있지 않나요? 저는 요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가족이 다시 이렇게 만난 것만 같거든요.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행복이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남편과 우리 아들 잘 챙기면서 살아갈 겁니다. 다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기적 같은 사연 아닌가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를 보면서 무슨 힘든 일이 있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잘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일어나는 걸 보고 저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저희 가족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저도 다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